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추석 이후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 어떤 이슈들에 주목해야 될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휴장일 동안 세계 증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헝다그룹이 파산 한 해 만에 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고 막 개파락도 나오고 했죠. 그런데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일단 전체적으로 미증시는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개파락을 세게 맞으면서 일전에 만들어놨던 첫 번째 갭자리를 메꾸고 60일선을 빠르게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6갭자리는 완전히 메꾸지 않았는데 일단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하는 거 1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고요. 금리 인상은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과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이 두 개는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건 지금 자산 매입이라는 게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거죠. 시장에 돈을 풀고 있던 거를 줄인다. 자산 매입은 시장에 돈을 푸는 것, 즉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이거를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의미는 유동성 공급을 줄인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1200억씩 하고 있던 걸 점점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1200억 하다가 1000억 하다가 800억 하다가 어쨌든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하나 그 양이 줄어든다라는 게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라면 금리 인상은 시장에 돈을 푸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회수한다. 오히려 유동성을 줄이는 거죠. 공급을 줄이는 것 그리고 유동성 자체를 줄이는 것. 그래서 금리 인상이 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다라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내년 중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정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안도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산 매입 축소 이것도 사실 말이 많은데 일단은 자산 매입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낮게 평가했고 좀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썼던 만큼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연내에 시작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자산 매입 축소를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안도감이 작용한 거죠. 자, FOMC 회의는 요 정도로 간단하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좀 느낌이 다르다.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에 엄청난 악재라고 보기엔 어렵다. 유동성. 시장에 돈을 푸는 건 똑같거든요. 많이 풀다가 좀 덜 푸는 정도. 금리 인상은 돈을 풀기는커녕 시장에 있는 돈을 뺏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이 당장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장이 우려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헝다그룹 여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죠. 자, 헝다그룹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월요일 날 세계 증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막 개파락하고 그랬는데 막 이거를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엮어서 생각하는 의견에 대한 글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먼 브라더스와 헝다그룹 애초에 엄청나게 큰 기업은 맞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줄줄이 따라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건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업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에요. 자, 리먼 브라더스 이때 사태 때는 얘네들은 투자 기관이었죠. 금융 투자 기관, 금융 자산, 돈, 채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헝다그룹이 만에 하나 파산을 한다라고 해도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채권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의 돈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는 그렇지 못했죠. 일단 여기서부터 좀 큰 차이가 발생이 돼서 헝다그룹이 망하면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똑같은 사태가 발생된다라고까지 보기는 힘들 거고
그러면은 하나 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뭐 좀 쉽게 예시를 들면 헝다그룹이 망했어.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처분을 해야 돼. 자, 그럼 뭐 경매로 나온다고 칩시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겠죠. 자, 부동산 가격, 예를 들어 중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뭐 부동산 투자를 위해 들어갔던 돈들이 당연히 휘청휘청 거리겠죠. 애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휘청거리면서 거기에 돈 빌려줬던 은행들이 줄줄이 망한 거였거든요. 근데 또 중국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시장 경제는 좀 다르죠. 중국은 정부의 규제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쪽에 대해서 정부 통제와 개입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 경제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라가 좀 주도해서 통제하고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시장 경제에 따라서 막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금융 막 휘청거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유동성 위기가 얘기가 막 나오면서 중국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또 시장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했습니다. 헝다그룹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단기적인 악재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렇게까지 연결 짓는 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어찌됐든 얘네가 망하면 뭐 거기 밑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망할 거고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과거 세계 경제 위기를 걱정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FOMC 회의 이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그 추석 연휴간 세계 증시가 휘청휘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꾸물꾸물한 움직임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막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예요. 지금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나 전고점을 뚫고 우상향할 가능성보다는 고점을 천천히 낮추면서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고 운 좋아야 박스권 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고점 뚫고 우상향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겠구나. 계속 고점 낮춰 갈 테니까 이제 우리는 기술적 반등 나올 때마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걸 생각을 해야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열심히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그것만 조금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뭐 그런 것. 이 넷플릭스 드라마 이번에 뭐 대박이 났잖아요. 추석 연휴 동안 저도 그거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엔터주 뭐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뭐 키스트도 있을 거고요. 뭐 초록뱀? 와 얘네들도 진짜 많이 빠졌네요.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자리가 나쁘지는 않긴 하네요. 영상 콘텐츠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런 드라마 콘텐츠 제작하는 요런 쪽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키스트, 초록뱀 미디어, 뭐 초록뱀 컴퍼니, 스튜디오 드래곤 요런 식의 종목들을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가 11월 달, 12월 달 한국 상륙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뱀 같은 경우를 봐도 일단 뒤에 거래량 큰 거 하나 살아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라고 했으니까 뒤에 거래량 크게 살아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구간만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사실 개별 종목의 차트보다도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아래로 막 1배수 한 두 번 한다라는 생각으로 구간을 잡는 게 맞을 거예요. 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일단 오늘 장 초반 움직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초록뱀 미디어가 분봉이든 일봉이든 자리가 괜찮긴 한 것 같습니다. 그거랑 또 뭐 추석 동안 뭐 북한이 또 뭐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력은 뭐 햇병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디스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제 종전선언 여기에 대해서 협력해 달라 이런 발언들도 했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뭐 그래 종전선언 가능성 있어 얘기만 하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유들유들한 말을 했기 때문에 대북주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대북주 얘기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점점 임기가 끝나가기 전에 뭔가 임팩트를 보여줄 시점은 온 것 같아요. 뭐 북한도 사실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거고 종목에 대한 것들은 지금 주말간 나온 이슈 가지고 오늘 섣부르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코스피가 지켜야 될 자리는 3130선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요 정도 선이었죠. 3120에서 30선. 자, 이 자리 지켜주면서 추석 때 마무리는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뭐 월화수 세계 증시 떨어진 것처럼 막 시작부터 막 으악 이렇게 시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회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그런 것들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외국인 자금이 근데 어찌 보면은 만약에 헝다그룹에 대한 그 위기설이 조금만 완화된다라고 하면 외국계 자본들이 중국보다는 국내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이걸 부정적으로 볼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단발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종목들 우량한 기업들이 막 개파락 나오거나 한다면 이거는 기회로 접근하시면 된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본전 오면 혹은 여러분들 약손식 약수익 보합권 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비중 최대 50%씩은 천에서 현금화에 집중하고 평소에 내가 100만 원씩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조금 찝찝하니까 50만 원, 60만 원 내가 평소 매수했던 가격의 절반 정도 금액만 매수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써 좀 더 이슈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입니다.